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김경민 교수고요. 제 있는데 환경대학원인데 사실은 저는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인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실 부동산 개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환경적인 인간이고 아까 불확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행안부 사회혁신민관협의회 위원장 일을 어떻게 맡게 됐습니다. 역시 또 약간 좀 불확실한 브랜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위원장 일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많은 그 실패 사례를 조사를 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약간 실패인데요. 슬라이드요. 슬라이드. 예. 우선 제가 아는 분의 일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그 충남 고성에서 출생하셨는데 이제 서울로 와서 그 종로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각에 따라서는 나쁜 친구들랑 어울려가지고 반정부 단체를 사실 만들어요. 같이 만들고 거기 재정을 본인 돈을 투여하고 또 적극적인 활동도 해요. 뭐 당연하지만은 그 반정부 활동해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나중에는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박탈당하고 망합니다. 망하고 이제 낙향해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아마 이 누구 아실 거예요. 가해동 31번지하고 익선동인데 아마 가해동 31번지만 아는 분들은 약간 올드한 분들이고 익선동 알면은 아마 요즘에 힙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동네로 되어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런 동네가 몇 년에 지어진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집들이 조선 시대에도 지어졌느냐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집들은 사실은 조선 시대에 지어진 게 아니고요. 1920년 이후에 경성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유형의 집들이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한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촌마저도 1980년대, 90년대에 부시고 재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익선동마저도 1913년까지 부시고 초고층 아파트 짓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익선동이 그나마 살아남았던 거는 도시계획의 실패였습니다. 사실은요. 그 말씀 드리긴 애매한데 그래서 이 지역마저도 2013년 이후에 사실 16년부터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아저씨가 사실은 가회동 31번지하고 익선동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두 동네마저도 굉장히 가치를 우리가 근래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옥 집단지구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했어요. 집장사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당시에 정세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 그래야지 제 책이 팔리기도 하는데 당시 경성에 세 명의 왕이 있었다 그래요. 나머지 두 분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명은 유통왕인데 박흥식이라는 사람이다. 화신백화점 지은 사람. 두 번째가 이제 최창학이라고 광산왕이에요. 평양에서 광산을 거대한 불을 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교장은 아시죠? 강북 삼성병원. 원래 경교장이 최창학 집인데 최창학이 친일해가지고 깜빵 갈까봐 김구 선생한테 가서 쓰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세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은 친일을 했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고성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름을 건양사라는 개발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 건양이라는 게 굉장히 숨은 의미가 큽니다. 뭐냐면은 국사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대한제국의 첫 번째 연어가 광무인데 그 전에 고종이 건양이라는 연어를 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양이라는 연어는 군사 독재 시절에 김대중, 김영삼 개발 주식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년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해요. 당시에 경성이 인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이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개발업자인데 조선물산 장려회를 이분이 후원을 해요. 사실 조선물산 장려회는 192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불같이 일어났다가 6개월 만에 사그라들어요. 근데 29년부터 이분이 들어오면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뭐 신관에도 그 후원을 하고 나중에는 조선어와 학회까지 이분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그 도와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망해요. 1940년에. 왜냐하면 일제가 사업을 강탈하면서 망하는데 하여튼 그분은 국가보훈처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 평창도 받았고 건국훈장, 애족장과도 주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당시 사회적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성이 소비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바뀝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런던이나 유럽의 산업도시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건 뭐냐면 도시에 공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공장 노동력이 필요해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경성에 조선인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인들도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에서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식민기구, 경성부 또는 총독부는 사실은 피식민 계층의 이익보다는 식민 계층의 일본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경성 주변에 뉴타운을 건설해요. 문화주택 단지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북촌 지역. 여기서의 북촌은 종로 이북을 다 북촌이라고 합니다. 그 북촌 지역에 앵커를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제국대학, 총독부의 경복궁 이전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 일본인들 주거 단지를 그 옆에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사처럼 길존옥이라는 분은 일본인한테 땅을 뺏기지 않게 해서 빚내서라도 소유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보시면 맨 왼쪽에 일본인의 북진이란 말은 뭐냐면은 일본인이 북촌으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인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 충격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경성 안에 사실 북촌 지역은 주로 조선인들이 살았고 종로 이남을 일본인들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촌까지 일본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 이제 그 당시 연희전문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인데 타이틀은 경성이냐 게이조냐예요. 경성을 일본 말할 때 게이조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했던 건 이미 경성이 조선의 중심이 아니고 일본인의 경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충격과 공포 같은 그 뉘앙스의 어떤 그것들이 이제 조선인들의 그 커먼 센스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북촌 지역에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 익선동 가보신 분 아실 텐데 약간 크잖아요, 그죠? 그건 왕족에 살던 궁궐이에요, 조그만 궁궐. 그런 궁궐들이 이제 토지 시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조선인들이 사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돈을 잘 벌려면은 쪼개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큰 집을 쪼개서 작게 만든 게 저는 한옥 집단지구가 1920년 이후에 생긴 거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나게 됩니다. 1920년 이후에. 그래서 많은 디벨로퍼들이 생겨요. 돈도 벌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보여드렸던 건양사의 정석원이라는 분인데 제가 사실 그분 연구를 하면서 따님을 만났어요. 이화여대 피아노과 명예교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친은 자기한테 얘기한 게 사람 수가 힘이다. 일본인의 북진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신은 뭐였냐면은 저랑 한옥 집단지구를 만들면서 한옥이라는 조선 물산을 장려한 거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런 한옥 집단지구가 건축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전통 한옥 큰 거보다 사실은 조그마니까 가치는 없거든요. 다만 당시에 저런 한옥들이 집단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민족 주거권이 굉장히 위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설한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동네를 다 했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을 이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부를 취한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엉뚱한 일을 빠져요. 그 엉뚱한 일을 좀 빠진 것 중에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조선물산 장려회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디벨로퍼예요. 건물을 져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사람인데 조선물산 장려회는 사실은 조선인들이 만든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전혀 디벨로퍼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지금도 소상공인 굉장히 힘든데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으로 만드는 제대로 된 물건이 없으니까
원료라도 조선 거를 쓰면은 조선물산이냐 치자. 또는 어떤 경우에는 회의록을 읽어보면 조선에서 만든 라벨이라도 갈아가지고 약간 좀 짝퉁으로 팔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실은. 근데,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이분이 이제 본인 돈으로 조선물산회관 장려회관을 만듭니다. 만들고 계속 자기 자본을 투여를 해요. 사실 거의 부도에 몰립니다. 이번 회사가. 상황이 그러니까 만해한용 선생이 이런 글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백난 중 굉장히 힘든 가운데 분투하는 정세권 씨한테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저 건물은 낙원동 300번지인데 지금은 헐리고 없습니다. 저기가 뭘로 쓰였냐면은 그 소상공인 조선인들 소상공인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로 그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소상인들 만나보면은 본인들 유통 채널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 공간은 그 소상인들의 물건을 파는 그 공간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신문 기사처럼 그게 잠잠했던 북촌 상권의 거대한 충동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0년대 암울한 시대에 그 조선인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 교육 실패 및 우리의 암울한 그건데요. 저분이 이제 그 기농 정세권 선생이에요. 그 하얀색 입은 분이. 그리고 이 두 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 왼쪽에 있는 분은 고루 이국로 선생이라고 실질적으로 조선어학회를 이끈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진해서 월북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사실 조선어학회 사건이 그게 대단하다면 그거를 주동적으로 이끌었던 고루 이국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민세 안재용 선생인데 이분은 사실 조선일보 사장이었어요. 1920년대 조선일보는 굉장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민세 안재용 선생은 조선일보 주필하면서 나중에 회사 경영권을 인수해서 대표가 되고요. 저분은 거의 일제시대 때 한 9번 투옥당해요. 그러니까 언론계의 지사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분이 경영권 뺏긴 다음에 이제 현재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를 경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 명이서 거의 같이 거의 모든 일들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선물산 장려회에서 이 정세권 선생이 약간 잘 되니까 그 안에서 약간 알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민족운동 진영하고 상공업계층의 알력이 생겨서 정세권 선생을 위시한 상공업계층이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물산 장려회는 망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더 위험한 단체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조선어학회는 단순히 조선말 연구하는 학회가 아니고요. 저거는 국내에 있었던 거의 용공분자들 집합소예요, 사실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저 위에 보는 현판입니다. 조선어학회 해가지고 가서 사진 찍은 데가 그 이수신 장군 사당 있는 현충사예요.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막 뭐 하는데 그 뭐 그런 거죠. 군사 정권인데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뭐 대통령 묘소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일을 이분이 이제 그 가담을 했죠. 조선학교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학회에서는 그 정세권 씨한테 정말로 감사를 해요. 두터운 동정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사회에서도 칭송할 것이라고요. 이렇게 세 기관이 서로 그 같이 했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디벨로퍼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런 조선물산 장려회니 또는 조선어학회 같은 민족운동 단체를 후원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밉보여요.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사업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같이 투옥당해서 고문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투옥당해요. 그러면서 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뚝섬 일대 한 3만 평의 토지를 뺏기고 이 사람이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사업가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망했어요. 거대한 부를 취했으나 그거를 완전히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돈과 관련된 했을 때 전혀 엉뚱한 데 돈을 쓴 겁니다. 본인 기업은 망한 거기 때문에 사업가적 측면에서 이분이 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사업가. 근데 다만 이분이 또 7, 80년 동안 또 이분에 대한 행적이 거의 잊혀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분을 실패한 사업가로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요. 이분의 공적이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실패한 사업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거든요. 민족에게. 예,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제가
이 행안부에서 했던 실패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많이 주관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영국에 있는 11개 지역에서 오픈 테이블을 153개를 개설을 했고, 저거 타이퍼입니다. 1000명 정도의 국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일반화시킨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범주가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들의 좌절, 개인들의 실패에 관련된 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속한 조직이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다른 조직과의 활동. 그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실패입니다. 개인들의 실패는 아마 젊은 분들 아마 많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느끼는 좌절과 실패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업무라든지 육아 또는 미취업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휴식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했는데 대체제로서 술과 담배에 의존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데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해져요. 돈을 벌려면 또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화가 되는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미용사가 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직히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대인 접촉을 약간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이란 업계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직업으로서의 미용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시사점은 뭐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자기 성찰의 시간 그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자기가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의 뭐 미래를 결정하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사회적 활동 부분은 뭐 샘플에 약간 좀 바이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활동하는 분, 문화예술 종사자 또는 사회적 기업가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샘플은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조직 안에서의 알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실패,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행정관과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 또는 행정 조직이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데서 나타나는 실패 같은 것들을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은 이건 뭐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라면도 돈 주고 사는데 왜 문화 예술은 공짜로 여기냐는 겁니다. 결국은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과 강요된 재능 기부.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로 인한 실패를 좀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 같아요. 케이스인데요. 25살의 여성분인데 재즈를 연주하는 색소폰 연주자예요. 근데 지역 문화 행사에 가서 오라고 하면 항상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어달라고 그러고 트로트를 연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좌절하고 그런 실패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문제 또는 사회적 인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여성분, 자기가 아니고 타인의 시설을 한 여성분과 달리 본인의 업역과 영역이 부족한 걸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회적 기업하는 분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초기에 벤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사업 고도화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결국 본인들의 역량이 안매도 불구하고 약간 사회적 이슈, 사회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책 및 정책 과정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을 도와서 중간에서 커뮤니티 활동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행정과 커뮤니티 활동가 그룹 그리고 주민 이렇게 3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밸런스 있고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의 그 스트럭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은 행정 측면에서
뭐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 효율, 감시를 위해서 중간 행정 조직을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안 좋으면은 새롭게 뽑겠다. 거 굉장히 명분은 좋으나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중간 지원 조직은 커뮤니티하고 네트워크가 거의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주민 커뮤니티와 중간 조직이 그 커뮤니티가 탄탄해지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간 지원 조직이 결국은 그 일을 맡긴 행정을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럭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중간 지원 조직이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형평을 추구해야 할 중간 지원 조직이 계약직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더 사회적 형평을 깨는 조직 문화가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패 박람회 연구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실패를 제하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게 사회적인 이슈 또는 약간 구조화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은 굉장히 악화가 될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실패 환경이나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 악화는 플러스 모든 사람들이 모두를 불신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간에 회복되고 극복될 것인가?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복잡 다난한 사회에서 실패를 예방할 것인가 하면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패 박람회의 의미는 무언가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실패에 대한 재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기업 캠페인 같은 거 보면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실패한 케이스 하나라만 얘기해 달라고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 구축마저도 안 된 거죠. 그 전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이 실패 박람회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돼서 많이 모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유형화가 된다면 우리가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마지막은 이거는 그 정세권 선생이 1933년에 쓴 기고문인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직난도 있었고 월급쟁이 되려고 다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공부한 사람은 뭐 좋은 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말씀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을 좀 보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건방지게 그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라 이런 말씀 잘 못 드리겠다 그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정세권 선생도 사실은 실패하는 사업가라고 볼 수 있으나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좀 작게나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